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친다. 말만 들으면 보수 진영에서 나온 말 같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는 진보 진영 안에서 여권을 겨냥해 쏟아진 말들입니다. 그것도요. 현 정부와 인연이 깊고 조국 전 장관도 오래 몸담았던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또 일부 진보 인사들은요, 비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현 정부의 누군가는요, 아마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분명 고민하고 있겠죠. 1월 16일 아침엔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캐리커처와 함께 매경 기고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에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이 다르면 적 취급을 한다. 한국은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배제, 대결 앞세운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깨야 한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한국의 미래로 가는 모습 안 보인다.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죠. 아마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이 첨단 기술, IT 분야 인사들 많이 접촉하는 걸로 알려지는데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정치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이다. 자, 이거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청와대가 살짝 뭔가를 떠보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와 둘러싼 해프닝이냐 뭐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 회복을 강조했죠. 그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집 매매 허가제 주장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기정 수석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인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사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청와대 논란이 일자 오후에 개인적인 생각, 사견이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지만 지금 후폭풍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지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연금의 배신이다. 공무원은 연금 측면에서 보면 금수저고 보통 국민들은 흙수저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순서라면요. 여기 보시죠. 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니까 6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이게 물론 2008년 이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돼서 받는 액수나 병력 그런 비율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게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은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많아야 1.5배 정도입니다. 별랑 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2028년 5조 이상 적자 전망이다. 그리고 9년 사이 2배 급증. 2년 내 공무원 그런데 17만 명 정도 늘어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재정 압박 개혁 골드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금 문제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설화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후천적 장애인과 선천적 장애인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구속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으로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논란의 대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장애인은 곧 그릇된 생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논평이 이런가 이렇게 또 구설이 나왔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떠보는 청와대인가? 이른바 주택 매매 허가제. 이 얘기입니다. 떠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해프닝일까요? 이국종 교수 떠나는 건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욕설 파문도 있었고요.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낙하산 아닌 공수부대, 청와대 출신, 지금 최대 70명 가까이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 이 정도 규모는요, 단순히 한두 명 나오는 낙하산이 아니라 공수부대급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민주당이 조마조마. 왜 그럴까요? 이해찬 대표의 설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오늘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이해찬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녁이죠. 이 소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 공간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사에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이 발언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이해찬 대표가 바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부적절한 발언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 관련 이게 발언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발언 이게 좀 설화가 여러 차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이해찬 정계 떠나라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계 떠나라. 근데 앞서 제가 일명기사 짚어드렸죠. 논평에서요 좀 묘한 구석이 들어가서 또 오히려 또 그게 또 구설이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여기 밑줄이 좀 거의 있네요. 민주당 측은 해당 영상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어제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해당 영상을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내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미 보실 만한 분들은 다 보고 말았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해찬, 잇따른 구설, 민주당은 조마조마다. 더군다나 지금 총선 앞두고 있어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심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진인 한 분은 지금일수록 고개 숙여야 된다. 잠만 오만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저녁에 이게 터진 거예요. 선천적 장애인 발언 파문이다. 앞서서 2018년에는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이 있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문제가 됐거든요. 총선 앞두고 지도부 입단속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자유한국당 논평 부분이 여기 또 소개가 돼 있군요.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논평을 내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그럼 이게 장애인 분들이 삐뚤어진 마음, 그릇된 생각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논평을 써도 왜 꼭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논란이 또 됐거든요. 다만 이 논평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문제된 부분을 논평에 삭제해서 다른 걸로 수정을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논평이 나온 겁니다. 한 번에 딱 안 됩니까? 이런 논평이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따로 어제 사실은요, 이해찬 대표의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그 내용을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여기 화면 봐주시죠. 구체적으로 발언이 이렇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다음입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인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영입 인사 1호로 어떤 장애를 가진 분 영입했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해명은 또 이렇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하면서 바로 논란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해찬 대표 과거에 여러 가지 좀 구설에 올랐던 발언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권 대표님. 네.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관련된 구설이 된 발언들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또 구설이 된 발언들 이게 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네, 정치하는 거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자기네 생각만 하잖아요. 예. 그런 말 하나 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 평소에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거죠. 멘토하고 꼰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멘토는 듣는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해요. 꼰대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듣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멘토는 상대방이 나 지금 뭔가 들어야겠다 이런 걸 잘 알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죠. 꼰대는요. 상대방이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그냥 자기 겁니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죠. 예, 지금 정치인들이.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장애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장애인이 예. 우리나라 258만 5천 명이 등록돼 있어요. 예. 등록되지 않은 사람 하면 한 300만이 더 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계속 이번에 영입된 그 장애인 교수 얘기를 하면서 예. 그 후천적인 장애인은 옛날 살던 기억이 있어서 그 근성이 씨 예.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예. 선천적인 장애인은 애당초 포기해서 예. 그 사회적인 경쟁력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 지나쳤죠. 아니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봐요. 예. 앤 셀리번 같은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낳자마자 귀, 눈 다 장애가 됐지만은 89세까지 살면서 활동했잖아요. 예. 그 책도 여러 가지 쓰고.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고난은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남산 우리 산책로 가면요. 눈 장애 예. 가지신 분들이 예. 지팡이 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 차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눈 불편하신 분들이 예. 지팡이 들고 거기서 달려요. 야, 그거 보고 우리 이런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예? 거기밖에 뛸 데가 없으니까 예. 남산 산책로 와서. 예.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좀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는 더 좀 많이 예. 좀 해야겠다. 뭐 예.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극복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2018년 12월 달에는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오니까 예.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신부들을 참 좋아한다고 예. 그 경제부총리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게 말뿐만 아니라 예. 국정에도 다 반영이 되는 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자기네들만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게 저 말 한마디에 드러났다. 예. 그럼 자유한국당도 그 대변인 하는 예. 거 봐요, 말이. 예? 정상적이 아는 사람 예. 다 장애인이다. 그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도끼인 객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같은 기사 안에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물론 정치인이고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게 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윤영걸 대표님도 좀 지적을 해서 이 공감 능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물론 이제 당대표님의 뭐 말을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바로 또 사과를 네, 했어요.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선천적 장애인분을 가지신 분들한테 뭐 예. 선입견을 가지고 하신 얘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듣고 있는 그리고 또 여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 이런 발언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만 예. 아까 그 야당에 관련된 그 비판도 예, 나왔지만 논평이요. 야당도 진심 어린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진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뭔가 열심히 비판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대목을 싹 집어넣었어요. 네, 처음에. 어쨌든 정치인들이 예.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아까 공감 능력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발언을 예.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같으면 어제 이게 유튜브 채널, 민주당 유튜브 네. 채널에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입 인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조대진 변호사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장애를 딛고 그러셨죠.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나오신 분들을 예. 뽑아서 예.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로 만들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던 것이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심을 엇나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천적, 후천적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 이재진 교수님. 네. 뭐 민주당 얘기 많이 했고 지적 많이 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근데 한국당은 왜 논평에 이런 그렇죠? 뭐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물론 정정을 했어요. 또 다시 저녁에 늦게. 그렇지만 처음에 왜 이런 실수가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이제 실수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수가 나왔던 것은 굉장히 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 장애인 비하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논평하면서 사실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이 안에서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그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가 바로 장애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장애 갖고 잘못된 것 계신 같고요. 분이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거기다 예. 비유를 하냐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적절치 않고 사실은 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사물을 바라보거나 또 그 사회적 약자를 예.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굉장히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예를 예. 들면 장애인 그리고 경단녀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예. 뭐 이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시혜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이 사회는 바뀌어가고 시혜를 하는 예. 시혜를 시혜의 받는 대상이라고 대상이다. 보는 거죠. 예. 너희들은 이렇게 지원의 대상이다라고 예. 보는 인식들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정치권이 바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예. 안타깝고요. 예. 정치권에서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 이것은 굉장히 크게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예. 나타나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거나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께서도 발언 기회 신청을 하셨어요. 뭐 한 소리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예. 부분이 이 정치권이 정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전 문제가 있다고 오.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예. 발언 중에 문제가 돼야 될 진짜 발언은 이거예요.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고에 대한 꿈이 있었다. 예. 그렇다면은 장애인분들을 비정상이라고 지금 폄하하는 그렇다면은 장애인분들은 좀 더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정상적인 부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평 역시도 예.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다. 예. 이것 또한 비정상적이다. 정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시혜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예. 정치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의 사회적 약자를 뭔가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단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요, 공감 능력 거의 모든 분야에서 리더라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 참 많습니다. 특히요, 정치인들이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정치인은요? 공감 능력 필수 중에 필수가 됐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 이슈 기사 제목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린데요. 대변인들의 총선 출마. 청와대 브리핑은 스펙 쌓기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제 사퇴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뭐 아직 지역구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3명 모두 총선 출사표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전직이 됐어요. 이제 3명이. 아직 새 대변인은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다 총선에 나가는 겁니다. 이번 4월 총선에요. 박수현,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미 지역구 표밭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충청과 전북에서요. 그러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스펙 쌓기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 보면 청와대 출신이 총선 도전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 도전을 했다. 그러나 똑같은 총선에 동시에 3명이나 나서는 거는 굉장히 처음이 아니야. 이례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 전체를 좀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청와대 고민정 그리고 유성화, 권향엽, 여의도행 막차 탔다. 어제 다 사퇴를 했거든요. 국정보다 총선인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유성화 춘추관장 여기 사진도 좀 있죠. 이렇게 어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사퇴 사실을 밝히고 뭐 포부일까요? 뭐 그런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전 비서관 여기 사진도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현직 이제는 다 전직이 됐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3명 출사표다. 그런데요. 여당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를 보니까요. 무려 44%가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근무했어요라고 이제 밝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거를 내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선 유불리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 이번에 총선 출마가 최대 70명에 이를 것이다. 뭐 60명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낙하산 아닌 공수부대다. 이 정도 규모는. 낙하산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부대는 비행기에서 단체로 내려오잖아요. 공수부대급이다 지금 떨어지는 게.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뭐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얘기했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고민정 대변인이 서서 본인의 이제 사퇴 뭐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 유성화 춘추관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네요. 어제 저렇게 모여서요. 기자들한테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청와대 입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입으로 활동하겠다. 뭐 이런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까지 좀 봤는데요. 주동규 교수님. 네. 물론 과거에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들 출마하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요. 좀 이례적입니다. 동시에 3명이나 지금 총선 출마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네. 사실 이렇게 청와대 인사들이 갑자기 여의도행 막차를 타는 그 배경은 예. 집권 절반이 지났음에도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청와대 경력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을 했다. 이걸 내세우면 총선 당선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의 문재인, 청와대 포함에 예. 대한 것을 두고 또 민감하게 신경전이 벌여지는 걸로 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혹시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악재요? 느껴지는 게 오.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전략 공천 지역들의 청와대 인사들을 얼마 정도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정했죠. 숫자가 좀 꽤 됩니다. 첫 번째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새해부터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대책들을 드라이브를 놓을 때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에 역행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의 지지율도 같이 너울치게 될 경우에 과연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과연 여당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이 의문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칫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약간
뭐랄까요, 절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네.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앵커님이 김유견 전 대변인이 과연 출마할 것이냐라고 예. 물었을 때 저는 출마한다고 얘기했지만 예. 출마하지 않았으면 바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구설에 올랐고 이런 분이 사실 등장했을 때 과연 그 후광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 안타깝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예. 청와대 인사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렇게 대거 다 이렇게 청와대를 떠나게 될 때 그 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그만큼 인재풀이 넓다라고 생각되지 그럼 않는 이른바 손은 누가 키우나 이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 저는 많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 주원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뭐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대거 총선에 나서는 거는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윤영원 대표님. 예. 요 매일경제 기사인적 끝부분에 낙하산 아닌 공수부대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요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상당히 공감하죠. 어. 예, 적절한 인원은 모르는데 예. 한 70명 정도는 너무 많지 않아요? 예. 예,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예. 가장 큰 게 상권 분립이 흔들리는 거죠.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저 출마를 만약에 하면 물론 뭐 예.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르르 가면은 가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독립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칫하면은 친위대나 호위무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가까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대통령의 뜻에 따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래서 돼도. 상권 분립이 좀 아. 지금 새로 국무총리 된 정세균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 예. 돼서 가뜩이나 예. 그 국민들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 한 70여 명이 우르르 국회로 간다. 예.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 눈치를 보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당내 경선이 얼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몇 명 고발했잖아요. 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예. 불어을 나온다고 해서 예. 지금 지역구가 박영선 중소배우처부 장관이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구로을에서 인사시켰다. 예.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뭐 고소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 뒤에 들고 예.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공정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좀 예. 나쁘고 뭐 좋은 거라면은 예. 어차피 청와대 간 사람 정치하러 갔거든요. 그 사람도 출마 뭐 말릴 수 없고 뭐 대통령 뜻에 가고 또 당하고 아. 국회하고 좋은 뜻에서는 또 소통이 아. 또 원활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은 아. 70명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으니까 소통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정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숫자가 많아도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네. 사실 민주당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 부분.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예. 것처럼 너무 많은 인사들이 청와대에 이제 묻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묻어간다. 네, 네. 어.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예. 그 정부를 이렇게 거론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특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청와대 뭐 경력 이런 걸 좀 내세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당에서 결정이 된 바는 없는데 오히려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정치 참여자들이 예.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 오히려 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경력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경력을 또 배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조율적인 그 조화점을 지금 모색은 하고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화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쓰게 하느냐 못 쓰게 하느냐지 이게 어디 좋아해서 애매하게 쓰게 하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당이 어떤 결정을 해도 어느 쪽에선가 또 불만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도 보니까 민주당이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또 이거는 민주당이 고민하는군요. 또 이 문제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극약 처방 주택 거래 허가제 어제 청와대 인사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 떠보는 청와대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과연 왜일까? 이렇게 주제가 잡혔습니다.
떠보는 청와대.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극약 처방.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라. 이거는 진짜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허가제까지 떠보는 청와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발언이 순서대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런 얘기했죠.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그 얘기한 다음 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검토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파장이 일었죠. 그리고요. 김상조 강남 가격 안정이 1차 목표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입이 불발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래 억제하는 추가 대책 내놓을 듯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집값 원상 회복 이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 사회주의에서나 가능.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정책 방향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시장에 공포심만 심는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했다가 폐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검토했다 이걸 시행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론이 반대했고요. 위헌 논란까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후폭풍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렇게 우려 표명을 했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강남의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역효과가 낸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강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딱 봉쇄가 되는 거다. 이런 역효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뭐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구.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절대 소진한 거 아닙니다. 네, 이 주택 매매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 이 얘기가 사실은요 며칠 전에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서 유통이 좀 됐었습니다. 그 얘기가 정부가 요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지라시 부인 5일 뒤에 살아난 허가제 국토부 당혹. 살아난 허가제라고 했지만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어제 청와대가 사견일 뿐이다 또 강조했습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앙일보가 사진을 통해서 지라시 내용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돌면 믿게 됩니다. 사실은.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예정 딱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 인정받는 경우 허가.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도니까 한참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허가제 관련해서 이거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정무주석이 며칠 뒤에 그 얘기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어제 입장을 냈는데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재진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나 국토부 장관은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안 한다고 하지만 정무수석 입에서 나오니까 일각에서 분석이 아까 저희가 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혹시 이거 떠보는 거 아닌가 살짝.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알 것 정무수석은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룬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을 좀 가볍게 던져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었겠죠. 예. 이것이 만약에 정책실장이 구체적으로 매매 허가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예. 그럼 그것은 더 심한 그거는 반발을 더큰 파장이 불러일으키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시장에 이야기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증폭되거나 또 논의가 될 건가를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시장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님 변호사께 이거 추가 질문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사기원일 수도 있을까요? 그냥 강기정 수석에? 저는 사견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에 참여를 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과의 무슨 대화 속에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예. 생각이라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정책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사견. 그 고위 관료로서의 사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근데 싶습니다. 사견도 사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여권 인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예.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쟁점 사안 중에 중요한 사안이기 예.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예. 본인이 뭐 그 화두로 제시되지는 않더라도 예. 개인적인 위치에서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어제 청와대 설명대로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 사견일 뿐이다. 아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떠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좀 맞서고 있는데 일단 정책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거 검토 안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겠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빈칸이 보이시죠? 일단 제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 패널 중에서 말씀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요 빈칸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두 분께서는요. 오늘은 제가 판례를 안 드렸습니다. 좀 부담을 덜 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매매 허가제까지 들먹 청와대 참모들 일단 무엇? 글자가 힌트입니다. 5글자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일단 무엇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기정, 뭐 앞선 소개된 내용 그대로 또 반복돼 있습니다. 강기정, 투기 지역의 허가제 숙고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김상조, 모든 정책 메뉴 다 준비. 위헌적 엄포, 시장 불안만 부추긴다. 뭐 이렇게까지 소개돼 있는데요. 과연 이 제목에는 과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5글자입니다. 5글자.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주원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두 분께서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분부터 좀 정답을 추정해 주실까요? 주원규 교수님? 예. 애를 먼저 받기는 예. 의미에서 매를 먼저 만든다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저는 그냥 제 어떤 느낌도 담아서 예. 일단 초강경 발언 이렇게 근데 글자가 안 맞네요, 한 낱말이 그러면. 좀 예. 빠져서 아쉽습니다. 초강경 발언하면 한 칸이 빕니다. 네. 애매하네요. 그럼 초강경 발언들 이렇게 됩니까 뭐, 혹시?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참모들 일단 초강경 발언들 이렇게 추정해 주셨고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아까 5자라고 하셔서. 예. 5자 아니라 6글자입니다. 예, 저는 뭐 선거용 발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선거용 발언. 예. 예. 근데 5글자가 아니라 빈칸을 제가 잘못 소개해 드렸네요. 예, 힌트를 5글자. 잘못 드렸군요. 6글자면은 네. 그러면은 선거용 발언들 이렇게 되는 예, 겁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총선용 발언이 아닌가. 총선용 발언들 그리고 예. 주원규 교수님은 아까 초강경 발언들. 네. 발언들.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발언을 뜻하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두 분께서 정답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셨는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부동산 말폭탄입니다. 부동산 말폭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초강경 발언들을 했는데 폭탄급이다. 이렇게 되죠. 아까 발언이라는 표현들 맞췄는데 정확한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니까 일단 부동산 말폭탄이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대표님, 아무튼 이런 지금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총선을 앞두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나쁜 부분이 예. 부동산 아닐까요? 예. 뭐 대책을 한 18번이나 내놨는데 예. 지금 뭐 도저히 잡힐 기운이 없으니까 굉장히 총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겠다. 뭐 이런 과감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무수석이 자기 속안인 아닌데도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러 싶은데. 예.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너무 왼쪽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앙선 침범해서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요. 오는 맞은편 예. 찾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거래 주택거래 허가제 하는 데 없어요. 예.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하는 데도 없어요. 예. 그 지금 정권에서 옛날부터 예. 많이 얘기하던 게 헨리 조지 토지 공개념 예. 얘기했잖아요. 그건 토지 공개념이지 주택 공개념이 아니에요. 토지는 유한하니까 하는데 예. 주택은 지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민주당 황희 의원이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예. 서울에 80층짜리 짓자. 아. 블록 개발하자.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를 좀 해결해 보자. 그렇죠. 왕창 짓자. 이거죠. 용적률 풀어주고 공원 많이 만들고 그 대신에 그거 환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많이 짓고 예. 청년도 주택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늘리고 금리 좀 만지고 예.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강남 못 오고 다른 지역으로만 짓게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잡히지 않느냐 싶은데 예. 너무 좀 무리하게 그 강남하고 기타 지역 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뉘어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총선용 그 정책이 아닌가 예. 좀 이렇게 싶고 대통령은 기자회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예. 나 당선될 때처럼 원상 회복돼야 된다. 예. 이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예. 근데 김상조 정치실장을 어제 뭘 하냐면 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그랬어요. 멘트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아.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좀 확인해 봤는데 부동산 정책, 구체적으로 집값 안정 정책의 타겟, 목표는 강남 4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집값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넓게 봐야 되는데 강남 4구라고 사실 좀 좁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상징적인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 그런 의미에서 강기정 정무수석도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중에서 아마 이런 어떤 주택거래 허가제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이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금조달세 거액을 이제 인정받을 경우에 허가한다는 어떤 그런 플랜인데 이거는 예. 작년 12, 16에 부동산 대책의 고가 대출 제한과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제 신고제는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지금.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국한을 시켰다는 건 예. 그만큼 특수적 상황에 대해서의 집값 버블을 막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지 예.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예. 과연 이렇게 어떤 투기의 욕구를 예. 분산시키는 방법이 이런 강력한 억제만 있는 것인가. 욕망을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예. 김상조 정책실장 말씀처럼 예.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강남을 역후광 효과라고 해서요. 오히려 강남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예. 저렇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시켜주는 역효과가 전 우려가 됩니다. 주원규 교수님은 특히 저 강남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그동안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요거는 좀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을 언급해서 좀 의지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건모 씨, 가수 김건모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일단 사진을 봐주시죠.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끝나고 나서 취재진에게 이제 일단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김건모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 사진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성폭행 혐의 김건모, 10시간, 어떤 언론은 12시간, 하여튼 10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받은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10시간 이상 이렇게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시간 조사 받아.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안 했습니다. 답을 안 하겠죠. 그럼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이걸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자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경찰 조사 마친 후 진실이 밝혀지길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받고 나오는 모습 연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번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막음 시도에 대한 의혹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소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나올 때 표정이 좀 다르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굴에 표정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좀 묻어나고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김건모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배트맨 티셔츠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예. 오래된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성범죄 관련된 사건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되게 단서가 되는 부분이 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예. 피해자의 기억 속에는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들이 예. 되게 중요한데 예. 그 두 가지 증거가 하나는 그 김건모 씨가 타고 왔다고 그 여겨지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봤다고 하는 그 당시 그 피해 당시에 봤다고 하는 김건모 씨가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문제의 일이 있었을 때 봤다고 하는 티셔츠. 예, 그 티셔츠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 배트맨 티셔츠에 예. 관련해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의 주장은 그 당시에 그 사고 당시에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걸 봤다고 했지만 예. 김건모 씨 측에 따르면 예. 이 티셔츠를 만들었던 제작자가 예. 그 당시에는 이 티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지금 그 진술을 하고 당시엔 있기 티셔츠가 때문에 판매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하고 근데 있는 그거는 겁니다. 좀 확인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 제작자도 밝히고 있고, 예. 근데 다만 이 티가 그 공개적으로 나온 시점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풀린 게 아니라 예. 특별히 제작되었다면 그 시점 자체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약에 구할 수 있었다면 네, 김건모 씨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논란이 된 그 배트맨 티셔츠 김건모 씨가 사실 방송에서도 입고 나오면서 그런 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그 굉장히 독특한 문양이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마크가 가슴에 그려지는. 그래도 그 티셔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얘기인데 그와 함께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동선 확보 기록, 동선 기록을 경찰이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말고 예. 피해자의 기억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들이 중요한데 예. 아까 첫 번째가 그 배트맨 T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인데 예. 왜냐하면 자동차를 그 당시에 김건모 씨가 타고 온 걸로 보여진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김건모 씨는 그 당시에 그 단란 그 술집을 예. 간 적도 없다라고 지금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도에 그 자동차 예. 그 블랙박스 예. GPS 장치를 지금 분석한 걸로 압수수색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나오는데 거기에 뭔가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밝혀낼 수 있다. 네. 만약에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같다고 해서 범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증거라도 하나라도 지금 모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했던 자동차, 그 자동차의 그 경로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김건모 씨가 진술하는 부분과 배척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건모 씨 이 사안과 관련해서 티셔츠, 배트맨 티셔츠,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어떤 경로, 기록, 뭐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지금. 네, 한 가지 좀 확실해진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인권과 여성에 대한 보호, 성인지 예. 감수성이 상당히 올라온 이제 사회를 예. 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과거의 사회적 편견은 예. 유흥업소 여성이 무슨 이런 신고를 하느냐라는 그런 편견들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연예인이다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 법 앞에서 그리고 인권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분명한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인가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흐름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예. 안타까운 부분은 예. 지금 김건모 씨도 조사를 마친 다음에 나와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예. 지금은 수사의 과정이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인데 예. 모 유튜브 채널은 이 문제를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김건모 씨가 도덕적으로 이미 단죄를 받은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 그리고 최근에 또 주진모 씨의 사생활 해킹의 문제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정확한 진실에 대한 부분 없이 예. 미리 도덕적으로 단죄를 하는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예.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국종 교수에 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가 잠시 이 얘기, 양측 입장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침묵 깬 이국종 교수, 차라리 배나 탔으면. 지금 해군 훈련에 참여하고 나온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어떻게 보면 좀 진저리가 처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배나 탔으면, 안 했으면, 뭐 이런 마음인 겁니다. 아주대 폭언 논란 후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언론에 뭐 몇 가지 입장들 표명했어요. 그리고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 병원을 향해 맹비난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시죠. 좀 뭐 약간 입장이 좀 맞서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이 기사는 이국종 교수의 요 주장을 좀 싣고 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학 병원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식을 했던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느냐,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 이 주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쪽은 그때 공사하냐고 잠시 그런 거다. 여기는 무슨 소리, 늘 안 줬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권역 외상센터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가 여기 잠시 설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아셔야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권역별로 17곳을 지정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권역 외상센터로요. 그중에 이제 아주대가 포함이 된 거죠. 병원으로서는 인력과 병상, 시설 장비를 잡아먹는 권역 외상센터를 달갑지 않게 보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뭔가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뭐 건물 질 때나 운영에. 그렇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 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보시죠. 자, 이쪽은 양쪽의 입장을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의사, 그리고 그 상대편엔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좀 잡고 있어요. 지금 권역 외상센터에 과연 무슨 일, 10년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2012년 뭐 얘기도 있지만 그 전부터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이 교수, 닥터 헬기로 전북에서 제주까지 환자를 경기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추가 병상, 환자가 이렇게 많고 심각한데 추가 병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수 입장에서는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병원 측,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무한정 지원 거부. 병상 부족한 센터, 36일간 환자 못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고 있죠. 여기 좀 더 소개돼 있습니다. 먼저 이국정 교수 측입니다. 병원이 노골적으로 편법을 써가며 외상 환자 진료를 가라막았다고 토로한다. 이 교수는 열심히 외상 환자를 보는 의사를 병원이 범죄자 취급한다. 여기는 병원 측입니다. 병원 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독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를 바라보는 의료원 측의 시선이다. 이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경 배가 입항을 했고 지인분이 한 분이 오셔서 교수님하고 같이 나가셨는데 아주대병원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원들하고 같이 교관들하고 그런 이제 뭐 배탄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이국정 교수 상황, 국민 대표 의사, 뭐 영웅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건가요, 상황이? 그러니까 석혜균 그 아덴만에서 예. 그 총상 입은 예. 다 돌아가신 분을 살려낸다면서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유희원 원장이 이국종 교수한테 전화하는 게 큰 막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시정잡배도 저렇게 심한 말 안 하거든요. 예. 그 지성인이고 대학 예. 교수한테 저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을까? 또 이국종 교수는 또 어제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다 망망대해에서 차라리 10m 높이 파도 맞는 게 낫겠다.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 좀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예. 돈 문제, 예.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 문제는 그 외상센터 오는 사람들은 다 교통사고라든지 예. 그 공사 굉장히 현장이나 심각한 상처를 공장이나 입으신 문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네. 와서 수술 한 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진료비가 잘 안 올라와요. 속된 말로 매출이 안 올라요. 그 병원에는 몇 달씩 있는데 예. 그 아주대병원에서는 환자는 닥터 헬기까지 동원해서 예. 전국에 가서 환자는 데리고 오는데 예. 이게 돈은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병실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지난해마다 36일간 환자를 못 받았잖아요. 예. 외상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대병원에서 정부한테 돈은 받았는데 예. 그게 또 돈 받을 때하고 또 예. 달라져 가지고 또 굉장히 이국종 교수를 좀 그만 좀 해. 어? 우리 병원 적자가 심한데 교수도 병원 경영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좀 틀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예. 인간적인 그런 거죠. 이국종 교수가 뭐 인터뷰도 나가고 예. 국정감사도 나가고 뭐 예. 자유한국당도 가고 많이 가서 예.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뭐 때문에 어려운 거겠어요? 병원 측이 지원을 잘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니까 병원의 그 CEO들 의료원장이나 섭섭할 수 이러고 볼 있겠네요. 때는 그러면은. 그래 너 영웅 되려고 나는 이렇게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이런 좀 감정이 좀 많이 쌓여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정부에서 한 해 예산에 500억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 이게 많이 혜택이 가는 그 거잖아요. 500억이라는 건 전체 외상센터에 그렇죠.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아주대병원도 거죠. 한 해 뭐 지원만 60억이 되고 닥터 헬기부터 지원이 많이 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원됐나를 좀 빨리 좀 추적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병원에서 좀 받을 때하고 또 지원할 예. 때하고 예. 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서 속된 말로 예. 좀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 유치원 왜 했듯이 병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 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예. 민간 병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전국에 정부 돈으로 좀 그 중증 외장센터가 직접 좀 예. 운영하는 것도 좀 어떻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윤영걸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병원 관련 얘기는 그냥 윤영걸 대표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약간 추정을 하신 걸로 저희가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나온 건 아직은 뭐 아닌데. 모릅니다. 지금 뭐 네. 과연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외상센터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환자 살릴수록 손해, 정부 외상센터 손익 따져본다. 1인당 그 외상센터의 이제 환자들이죠. 평균 145만 원 손해로 알려져 있답니다. 환자를 치료할 경우 이렇게 병원 측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여기 좀 있습니다. 정부, 인력, 병상 실태 등 점검 용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네요. 여기 보면요. 이재진 교수님. 이거 네.
대책이 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17개의 권역별 외상센터가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현재는 14곳이 운영되고 앞으로 3곳이 추가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아직은 그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착이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지역을 넘어서 우리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안 받을 수가 없거나 혹은 그걸 또 일부러 가서 또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과 또 갈등이 있고 또 다른 권역에 있는 권역 외상센터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이국정 교수에 대한 권역별 외상센터의 정착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14곳의 광역센터 모두에 또 다른 이국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권역별 외상센터에는 오직 이국종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권역별 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끔 각 지역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외상센터로서의 기능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상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예산 문제가 당연히 또 걸리겠죠. 그리고 현재 그 권역별 외상센터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 남부에 있는 이국정 교수가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 경기 남부권 외상센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만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 의지와 함께 사실은 권역별 외상센터의 이 의료진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 그곳에 계시는 소방 인력들이 그곳에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게끔 응급 체계를 구축해 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갈등을 빚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사진부터 좀 봐주세요. 어느 동물원 같은데요. 오랑우탄이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있죠. 근데 오랑우탄하고 뭔가 눈이 맞춰진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잠깐 돼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사진의 사연은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오랑우탄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왠지요. 무려 30분간 바라봤다 그래요. 동물인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거거든요. 자, 이 사연 꽤 있습니다. 들을 만한 내용들이요. 그럼 먼저 요 사진이 나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딘가면요. 오스트리아 빈의 한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은 영국인인데 젬마 코프랜드라는 여성인데 아기를 안고 있죠. 근데 아기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동물원에 갔다가 좀 사람이 한적한 오랑우탄 우리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오랑우탄이 다가와서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하고 보면서 눈을 맞추고 엄마 얼굴하고도 눈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영상용에 나오겠지만 쓰다듬 듯한 이렇게 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아까 보셨죠? 아기를 들어서 오랑우탄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 같아요. 어떤 여성분이 와서 아기한테 관심을 표명하는 딱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쓰다듬기도 하고 눈도 맞추고 그 여성분이 너무 신기해서 이 모습을 본인의 SNS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런데 사연이 더 있었습니다. 이 오랑우탄이요. 얼마 전에 새끼를 사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가졌다가 잃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 생각이 났나 봅니다. 저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무려 30분 동안 애정어린 눈으로 많이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저 모습 자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저 영상을 올리신 저 여성분은요. 지금 이 서식지를 잃은 오랑우탄을 구조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모금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대단합니다, 진짜. 주홍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뭉클합니다, 진짜. 이 모성이라는 게 이 사람을 넘어서서 이렇게 생태계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조금 갑자기 든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열심히 읽는 것도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갑자기 또 신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아무튼 이 모습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감동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기나 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좀 아껴주고 싶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손으로 쓰다못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무려 30분간 저렇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은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양육비 안 준 부모, 대개 아빠들이죠. 신상 공개는 무죄입니다. 이른바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런데 얼굴이 공개되니까 그 아빠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명예훼손이다. 이거 문제 많다. 소송이 됐는데 법원이요. 이거 공개해도 된다. 무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아빠의 초상권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판결. 방금 맹커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이게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재판부는 이렇게 미이행한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이행금을 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이렇게 공지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은 게 없고 또 예. 해당 당사자를 비하하려는 공격한 사정이 없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법 체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시하는 제도가 없거든요. 아니 판결 통해서 양육비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행이 안 됩니까? 예, 이행이 안 되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이행 지급 명령이 이루어져서 예. 이제 돈을 안 주게 되면 이제 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임박해서 이제 아버님들이 양육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도 앞서서 사전적 이행을 하게 하는 그 장치로서 어떻게 예. 보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 교수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양육비의 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강제 지급 명령이 떨어져도 집행이 되는 비율이 30%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지만 제대로 이행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트렌드가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1970년대만 해도 1년에 이용 건수가 10,000건 정도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용 건수만 17만 건, 예. 그리고 2018년, 17년도에는 1년에 이용 건수만 약 10만에서 11만 건. 10만이 넘어갔어요. 예, 10만이 넘어갔습니다. 전체 이혼율로 따지게 되면 연간 한 42% 정도가 이혼율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이 양육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예. 나쁜 아빠들이라고 예. 했지만 2019년도 2월 달 예. 당시 상황을 보면 예.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빠도 있지만 엄마들도 있었고. 그렇죠. 엄마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나쁜 부모들이 되는 건데요. 이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아이들의 예. 건강한 생활의 예.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예. 필요한 것이고 예. 이 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을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예. 또 법적 제도적 정비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사를 좀 연속해서 오랑우탄 이야기와 배드 파더스 문제가 되는 사이트, 그게 무죄라는 걸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